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이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을 모셨습니다. 이 프로는 원래 이제 책과 저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안철수 의원께서 2011년에 안철수 경영의 원칙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도 어떤 이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책 이름이 경영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란 무엇인가, 경영의 원칙과 정치의 원칙이 다른 건 뭐고 또 공통점은 뭔지 그런 말씀을 여쭤보겠는데, 이제 시민 마이크를 통해서도 질문이 많이 좋았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 워밍업 차원에서요. 어떤 분이 이제 이름 때문에 많이 당하신 것 같다, 자꾸 관을 본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개명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만약 개명하신다면 어떤 이름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질문이 두 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이 책 자체가 경영이라기보다는 제가 정치 입문 직전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온 인생의 원칙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이제 출판사에서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목을 이제 경영의 원칙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썼다기보다는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강의하고 질문받은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름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거 혹시 쇠철자의 머리 숫자 아니냐고. 차라리 그거보다는 요즘 해석이 더 낫기는 합니다. 근데 제 인생은 한마디로 도전과 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에서도 저는 계속 도전과 결단을 했는데 다른 직업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점이 다르냐면, 다른 직업들은 좀 오해가 있더라도, 왜곡이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은 오해는 다 풀리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차하게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다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근데 정치에 와서 보니까 그러지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그냥 왜곡된 상태로 그냥 존재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정치는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진실은 묻히고 왜곡이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참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도 정치인은 설명 책임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좀 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명을 같은 거를 하고 또 하셔도 이제 모든 분들이 어떤 안 의원님을 추적하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직 오해가 많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있습니까? 혹시? 우선은 그래서도 한 5번 정도 말을 해야 아마도 한 번 정도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왜곡 사례가 아마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흔쾌하게 안 도와줘서 졌다. 그런 건데요. 사실은 안 도와줘서 졌다는 거는 저는 인류 역사상 정치에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 아닙니까? 사실 누가 안 도와줘서 진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후보 자격이 없는 건데요. 자기 얼굴에 침 뱉게 하는구나 싶습니다. 이제 책 내용 중에서요, 어떤 게 있냐면은, 안 의원께서는 굉장한 독서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어떤 전쟁과 정치에 대한 책을 인용하시면서, 전쟁은 적을 믿으면 안 되는 반면 정치는 적을 믿어야 정치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믿어야지. 연정 그런 얘기도 나오고, 양보도 사실 또 믿어야지 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 책은 이제 정치 입문 전이기 때문에요. 정치 입문 후에는 혹시 이 말이 틀리구나 그런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정치에서도 적을 믿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지금도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나라 살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은 같은데
그 나라를 살릴 그 방법론에 대한 생각의 차이 때문에 저는 싸우는 게 그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생각이 다른 거죠. 예.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걸 그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 않고 생각이 틀리다고 예. 상대방의 생각은 틀릴 생각이라고 하고 예. 그리고 선악으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예. 나는 절대 선이고 상대방은 절대 악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타협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이니까 이기려고 하면서 예. 굉장히 잘못된 그런 정치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도 여전히 저는 그 정치라는 것은 그 이렇게 상대방을 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선악을 구분하고 싸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지금 나라가 그 비율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일종의 좌파 우파 아니면은 진보 보수 나뉘어 그 탄핵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른데요.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한쪽 편을 드는 것 같은 말을 하면은 그 상대편에서 굉장한 반발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런 입장을 그래도 이렇게 소신 있게 밝히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손해를 보시는데 그것 때문에 좀 포도 어떻게 보면 이 지지율이 좀 안 오르는 그런 역효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믿는 그 생각을 밝히고 예. 그것에 따라서 평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을까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게 사실은 원칙에 맞지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시민 마이크 질문 중에 하나도요. 사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걸 지금 어떻게 이미 또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쪽은 좋아하고 저쪽은 싫어하고 그럴 텐데요. 어떻게 사드 문제는 특히 이제 최근 이제 뭐 한국 관광객도 못 오게 하고 예, 맞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우선은 외교의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국익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 우리가 외교하는 이유는 국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국가 간에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에서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 간에 합의를 한 거지 정권끼리 합의를 한 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국가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사드를 바라보면 지금은 미국과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 최대한 그 중국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 지금은 북한 제재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 제재에 동참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이제 풀리면 그러면 우리는 미국 정부에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양쪽을 풀어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이 아니고 오늘 아침 신문이군요. 그러니까 어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단체 관광객들 보내지 않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는데 정말 우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바로 이웃나라 아닙니까? 중국과 수천 년 동안 이웃나라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최근 25년은 관계가 제일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국 다 그 친구가 되기를 바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도 그런 관계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친구 사이라고 한다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좀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지난 선거에서 양보를 안 하시고 문재인 후보의 양보를 의존받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붙어가지고 대통령이 되셨다면 이 사드 문제를 어떻게 애초에 해결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쪽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몰리는 것 자체가 예. 그 외교적으로 국익에 예.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실은 외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방적으로 한쪽에 선택을 할 수밖에 몰리지 않기 위해서 외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책 자체가요, 그 서울대 그 출판원에서 예. 문화원에서 출판문화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이 교육 정책으로 많이 좀 이렇게 알려지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서울대가 이 위상이 좀 저하되고 있고요. 예. 좋은 대학들이 많이 이렇게 있고, 포스코도 그렇고, 뭐 카이스트, 좋은 대학, 다른 대학도 점점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요. 위상이 저하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서울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없애자 그러는데 그 어떤 학벌 문제라든가 서울대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마이크 시민 마이크에서도 교육관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육은 우리 사회 구조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회 구조 개혁 내지는 일자리에 대한 개혁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 아무리 교육을 개혁해봤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좋은 직장이 있으면 다들 알아서 필요하다면 마이스터고를 가서 이제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은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교육 제도를 잘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즉 뭐 조금 이렇게 고급스러운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교육 개혁은 사회 개혁의 종속 변수입니다. 예. 그래서 사회 개혁이 먼저 또는 동시에 이제 교육 개혁과 함께 진행이 돼야 제대로 교육이 개혁될 수 있다. 그게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교육은 사회 개혁, 정치 개혁과도 연관돼 있지만은 교육이 또 국가 경쟁력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밀접한데요. 그 이제 올해부터 이제 대학 입시에서 영어를 이제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영어는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수학학원에 다니고 그러니까 이 취지는 학생들이 학습 부담이나 그런 걸 덜어주는 건데 어차피 학원 다니는 시간은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영어를 좀 등한시하니까 아무래도 이 실력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이 국가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도 결국은 교육을 개혁하는 게 정말 중장기적으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12년 교육이 전부 입시 준비하는 기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창의 교육도 안 되고 인성 교육도 안 되고 적성 교육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학제 개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예 그런 구조들을 다 바꾸자. 그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이 12년간의 보통 교육을 입시 교육과 분리하지 않으면 그냥 내부적으로 뭐 커리큘럼만 바꾼다든지 교수법만 바꿔서는 이게 소용이 없다. 이미 시도해봤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특단의 대책을 사실은 내놓은 겁니다. 그걸로 해서 바꿔나가자라는 겁니다. 이 질문 중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안 의원께서 이제 교육 정책으로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경제 정책이 없다 상당한 오해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경제 정책을 좀 말씀해 주시죠. 경제 정책이야말로 제가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매달 이제 토론회를 하고 제가 직접 발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의 취재 대상이니까 제가 아무리 경제 정책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게 기사화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정치 기사라는 게 결국은 갈등과 대립이 기사가 되지 정책이 기사화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참 안타까웠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경제 정책의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렇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거나 경제를 살리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민간과 기업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민간과 기업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반은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교육을 개혁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 두 번째는 과학기술을 개혁해서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력을 확보하는 것. 예. 그 다음 세 번째가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만 하면 그러면 민간에서 알아서 사실은 도전하고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제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기술을 배경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이나 정부 바뀌어도 계속돼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문제가 이 창조 경제가 예. 그걸 혁신 경제라고 하건 산업혁명 4.0 예, 경제라고 예. 하건 계속 해야 되는데요. 그 과학기술은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창조 예, 경제하고 예. 딱 혁신 경제랑 같은 내용인데 그걸 포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포장을 뭔가 좀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보이게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가 그 잘못된 점은 이런 겁니다.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고 예.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 그게 무엇인가? 지금까지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부 창업하면 돈 더 줬습니다. 예. 그래 놓고 나서 사실상 다른 사회적인 구조는 바뀐 게 없어서 여전히 벤처기업들의 실패 확률이 높고 예.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재도전하지 못하게 그 신용불량자로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예. 제 말씀은 창업하는데 돈 대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은 창업한 기업들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일. 그 다음에 한 번 실패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재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그 민간에서 자본 투자 받아서 창업이 일어나고 재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도 지금 국가가 19조 원에 달하는 연구개발비를 투자했습니다만 성과가 제대로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부에서 주도하고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민간에서 또 대학에서 또는 그 연구기관에서 먼저 어떤 연구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정부가 그걸 뒷받침해주는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고, 그리고 너무 또 단기 성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결과에서 성공하는 것만 그 돈을 대주고 그 칭찬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실패하면 벌을 주고. 그러니까 새로운 실험은 하지 않고 성공 확률 100% 일반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국가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걸 바꾸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국가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국가가 스스로 자기 힘을 좀 위축시키고 약화시키는 건데요. 그게 쉬울까요? 지금은 근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보십시오. 지금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 그때는 한 가지 기술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기기관, 2차 전기, 3차 IT 기술. 그러니까 미래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뭐냐? 한마디로 융합혁명입니다. 즉 수많은 첨단 기술이 동시에 발전하고 이들끼리 서로 결합합니다. 그게 이제 융합혁명인데요. 그러다 보니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전에 자동차 기술이 따로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따로 발전했는데 이 둘이 합쳐져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지 예상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 식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부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정부가 계획을 세워서 앞에서 끌고 갔습니다.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민간에게 자율성을 주고 자유를 주고 오히려 뒤에서 밀어주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복잡한 다양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요, 제가 보기에 이 책 제목이 경영의 원칙인데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생의 원칙 중에 하나가 예. 결단의 원칙, 특히 1, 2,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과거는 잊자, 주위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자, 예, 미래의 결과를 미리 욕심내지 말자. 예. 이게 정치 입문 전인데 정치 입문 후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여전히 같습니다. 저는 예. 같습니다. 예.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해보면 뭐합니까? 감정 소비하는 후에는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오히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과거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결단의 원칙 세 번째에서 이제 미래 결과를 미리 욕심내지 말자고 되어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도 예, 저는 예,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통령을 하고 싶다고 되겠습니까? 예, 예. 자기가 준비가 되었다고 누가 시켜줍니까? 그게 아니라 시대가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국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뭐 저 포함한 정치인들은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따름이라고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저 같은 이제 이 일반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돈이 많거나 갑자기 권력이 많아지거나 뭐 대권이 막 눈앞에 보이고 그러면은 그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자신 있습니다. 예. 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깨달았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회사를 이제 창업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4년 내내 은행에 돈 끌어 다녔습니다. 언제 망할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계기에 정말로 회사가 이제 잘 됐습니다. 세금 내고도 수십억의 이익이 났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나서 보니까 제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냥 차도 똑같고 집도 같은 집에서 살고 여전히 이제 주말에 그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에 우동 먹으러 다니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스스로에 대해서 안심했습니다. 돈이라는 게 저를 변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스스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교수하면서 저보다 얼굴 훨씬 큰 사람과 함께 무릎팍도사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저 정말 상상도 못하게 반응이 좋아서 어디를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막 저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몇 달 흘렀는데요. 그게 저를 전혀 들뜨게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명성이나 명예라는 게 저를 들뜨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이제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뭐 강의 수백만 원 줄 테니까 오라고 요청도 오고 했습니다만 뭐 그 정도 돈이면 저 아니라도 다른 좋은 강사 섭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도 저는 꾸준히 돈 안 주는데 의미 있는데 강의하러 다녔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명예나 명성이 저를 바꿀 수는 없구나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가졌던 의문이 왜 국회의원을 하고 싶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서는 국회의원이라는 건 철저하게 의리거든요. 국민들의 의리고 제 지역구 주민들의 의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경청해서 그 일들 열심히 하려고 정말 일만 했던 세월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대학에 강연 가기로 돼 있었는데요. 하루 전날 그 강당이 폐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강의가 취소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제가 싫어서 그 전날 사립대학인데요. 명령해서 강당을 폐쇄시켰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렇게 힘센 거를.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야, 저런 식으로 갑질하면서 살면 진짜 계속 하고 싶겠다. 이제 그래서 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가진 이런 조그만 권력이라는 것도 저라는 사람을 바꿀 수는 없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바꾸지는 못하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영국의 경제 명품지인 이코노미스트의 기자 매뉴얼에 보면요, 이제 좋은 글,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한 원칙 1, 2, 3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과 운가에 뭐가 나오냐면은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1, 2, 3의 원칙을 잊어버려라. 예. 근데 그렇군요. 그런 이제 글쓰기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예. 정치나 경영에서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은 경영이나 글쎄요. 정치에서 원칙을 깨는 게 더 좋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둑 둘 때 예. 처음에는 초보 때는 정석을 외웁니다. 예. 그게 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 상황에서 최선의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두다 보면 어느 정도 실력이 늡니다. 그 다음부터는 왜 여기 두는지 이해를 하는 단계가 오고, 그 다음부터는 정석을 잊어버립니다. 예. 정석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 상황에서 최선의 수가, 그게 바로 사실은 또 정석에 가까운 수가 되는 겁니다. 즉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경험이 부족할 때 어떤 가졌던 원칙들 지나가면서 그게 체화가 되면, 그러면 그 원칙들을 잊어버려도 여전히 그런 큰 원칙 속에서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 마이크 질문 중에 하나가요. 지금 지지율이 10% 초반이다. 이제 이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고 끌어올리려면은 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강조하시고 자랑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예, 지지율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전국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기 마련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지율에 연연하기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뚜벅뚜벅 열심히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진실을 제대로 또 알리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치라는 것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만 하고 그걸 제대로 알리지 않다 보면 오히려 왜곡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정치 처음 들어와서는 일은 열심히 했는데 그걸 제대로 잘 알리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미지 상에서 왜곡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점들을 나름대로 이제 깨닫고, 이제 제가 일도 열심히 하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잘 알리기 위해서 지난 2월달 한 달만 해도 1시간 이상 되는 토론 프로그램들 10개도 이상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사람은 안 바뀝니다. 5년 전에 청춘 콘서트 했을 때 저나 지금의 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초심이 바뀌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적극적으로 왜곡을 해왔던 건데요. 그런 모습들 다시 제대로 된 제 모습들을 이제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 의원께서는 이제 스스로 어떤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한 책도 사서 읽고 사색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답을 내놓는 그런 아주 좋은 습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가 존재하는 의미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답하시기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기업이다, 회사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회사 경영인들이 정치를 해가지고 보다 많은 CEO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일단 트럼프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성공 사례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왜 그런지 혹시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반적인 CEO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 회사를 경영을 했습니다. 항상 공익을 생각했습니다. 항상 나눔을 생각했습니다. 회사 CEO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도 그 지분 절반 기부해서 1,500억에 달하는 그 재단 만들어서 지금도 좋은 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중에 하나가요. 혹시 안랩에 한 70만 명 정도의
취업 준비생을 취업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 질문이 예, 지금 1000명 정도 회사니까요. 예. 정말 많이 키워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뭐 직접 경영은 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전하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인생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좋은 시기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제가 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 입문하신다면은 언제가 제일 어려우셨습니까? 이제 이 책에는 1999년 11월 11일 그날이 제일 고생했던 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예. 그때는 이제 한참 벤처 거품이 굉장히 심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뭐 용감하게 벤처 기업 95% 망한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엄청난 정말 파문이 일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몇 달 지나서 코스닥이 거의 2,700을 정점으로 그냥 폭락하면서 사실은 제 말이 맞았던 게 드러났습니다만 저는 항상 이렇게 제 이해 타산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항상 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정치할 때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정치인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게 국민의 뜻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자기 욕심이 국민의 뜻이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 대선 이후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고 그랬을 때 뭐 다시 이제 국민의당하고 민주당을 합쳐야 된다. 아니면 뭐 국민의당하고 뭐 바른정당이라든가 뭐 어찌 됐든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신의 원칙을 깨는 일이 될 수 있지만 그 원칙을 깬다는 거는 약간 좀 이렇게 거북할 수 있지만 그야말로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은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정당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대변하는 국민들이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정당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를 치르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거기서 승리한 정당이 독자적으로 전국을 운영하기가 힘들면 다른 정당들과 협의하에서 협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과정 아니겠습니까? 다음 이제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입니다. 민주당이 돼도 그렇고 뭐 국민의당이 돼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치는 필수다. 그래서도 사실은 통합의 리더십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계파에 묶여지게 되면 그거는 협치하기가 더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도 정말로 이제 국민들 대통합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음 정권에서는 꼭 풀어가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포함해서 몇 권을 쓰신 거죠? 아마 10권은 넘었습니다. 12권 정도였을 겁니다. 단독 저자만 그 정도고 나머지 공저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자시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제 출판계에 속하신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출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출판을 위한 어떤 뭐 그런 이 정책 같은 거 혹시 구상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국민들의 독서량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사실 IQ로 따지면 우리 국민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거의 뭐 아마 최고 수준일 겁니다. 근데 또 국민 1인당 독서량을 보면 거의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입니다. 이걸 저는 극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사실은 만들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출판업계가 더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요. 저는 전자책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으면 아마존 킨들이 얼마나 많은 전자책들을 보급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제가 보기에 각자들이 조그만 그런 영역 다툼들을 하면서 제대로 전자책들이 보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사실은 저는 해결할 보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고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질문 같기도 한데요.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들은 이제 지금 탄핵 지지층하고 반대층이 있는데 두 진영을 어떤 식으로 아우르고 가실 건지 궁금하다는 시민 마이크 질문이 있었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저는 정치인은 집회 참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말로는 승복하겠다고 하고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하면서 집회에 나가면 나중에 그 갈등을 어떻게 또 치유하겠습니까? 정치는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지 갈등을 만들거나 증폭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지 정치가 문제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치는 반대 역할들을 해왔는데 지금이야말로 정치의 그 갈등 해소,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로 절실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모든 그 기준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국민 통합들을 이루어서 사실은 국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그 누적된 이런 모순들을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통합의 리더십이 없으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총체적인 사회개혁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덕목은 통합의 리더십이다. 그것을 정치권에서 발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마이크 질문 중에서 가장 쉽고 호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안철수 님이 굉장히 선하신 분으로 느껴집니다.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정치가 중에서 그 많은 못된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실 건가요? 이게 통합의 리더십과도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 통념에서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선하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악하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회생활 해보면 그 반대입니다.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쉽게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악인이 되는 겁니다.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를 봐도 대학교에서 교수하던 분이고 성격도 착한 편입니다. 근데 결국은 재벌들 팔을 비틀어서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해보면 약한 사람들이 악하게 됩니다.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선함을 지키는 건 강하지 않으면 못 지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2차 대전 때 연합군들이 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악한 나치와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선한 게 강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여튼 하도 철수한다 얘기를 들으셔가지고는 절대로 끝까지 간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전의 상황에서는 끝까지 가시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저쪽이 된다 뭐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구조는 이제 사라지고 이제 끝까지 가셔도 되는 구조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정치적인 결단들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 양보한 것도 엄청난 결단입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대의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철수라고 비아냥거리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도 저는 지금까지 정치에서도 계속 결단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유권자 그리고 우리 중알보 독자님들 위해서 한 말씀 강조하실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정말로 국가가 위기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는 5대 절벽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지금 수출 절벽이고 또 내수 절벽이고 일자리 절벽이고 그 다음에 인구 절벽 그리고 외교 절벽까지 겹쳤습니다.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지금 우리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모든 제 기준은 나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저는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끝나셨는데 조금 질문들이 몇 개 올라와서 댓글에 그거 조금만. 네. 아 그래요? 그럼 되게 가벼운 질문도 가벼운 거 하나. 네, 한 개만 그러면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네, 들었습니다. 댓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되게 응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벼운 질문 하나는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렇게 주기적으로 라이브 해주실 분이 중앙일보 내부자가 같이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국민들과 소통을 제대로 잘 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미국 대통령들 보면 그 아주 어떤 TV 프로그램 토론을 벗어나서 좀 편한 프로그램도 나가고, 아베 총리도 보니까 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루 종일 골프 친 일이 있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그 뉴스데스크 같은데 출연해서 직접 이렇게 그동안의 성과들을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국민과 직접 소통하곤 했습니다. 그게 이제는 필요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